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방송이자 또 제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데요. 올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다사다난이란 말을 그냥 습관처럼 사용하지만 정말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 김재섭 위원장님께 2022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싱숭생숭한 해였죠. 싱숭생숭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너무 극명하게 있었던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2020년 총선 때 처음으로 그 정치권에 입문을 했을 때만 해도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배들,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겪었던 선배들은 거의 이제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 선거에서 6연패를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집권 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패배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처럼, 20년 전이었던 그러네요. 일처럼 예. 저희가 집권 세력이 됐고 정권 교체가 됐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기고 재보궐선거 때도 이기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좀 꿈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2020년에 이제 미래통합당이던 시절에 당시 총선에서 크게 패했던 이 원내에 계신 의원들께서 네. 개혁을 외치셨고, 예. 초선 의원들이 너도나도 이런 공부 모임을 만들면서 우리 당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중도 확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도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고, 그것을 책으로 엮거나 정강 정책으로 엮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예. 왜 지금은 다른 말씀들을 그렇게 2년 만에 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네. 기쁘기도 하면서도 싱숭생숭한 한 해입니다. 싱숭생숭한 한 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김재섭 위원장께서 가져오신 뉴스를 첫 번째로 한번 꼽아보죠. 준비된 MBC 뉴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유례없는 치열한 접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했던 다짐 지금 다시 들어보셨는데요. 김재섭 위원장께서 뽑아주신 올해의 뉴스 역시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 첫 취임사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총평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해였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20년 집권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이제 기쁨이기도 한데,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의 뜻을 그러면 정부 여당은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주신 그 눈높이에 우리는 충분히 다 부응을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점도 많았고,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한 어떤 당정 갈등이라든지 그 밖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던 것이 사실 지난해에 솔직한 반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또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있는 거니까 그 기대를 부응하는 면에서는 또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2023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끔 저부터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평론가, 어떻게 윤석열 정부 첫 해 평가하시겠어요?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게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예. 정치 행위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 통합과 협치, 그리고 정치, 이 부분에 약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정치의 실종의 시대다. 전 정치가 실종됐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정치의 실종. 곽욱신 기자는 기자로서 냉정하게 평가하신다면 성적표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물론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예. 당시에 이제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과락은 면했다 간신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지지율보다 낮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정치가 아니라고 실종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효과적이지만 나쁜 정치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예를 들면은 뭐 노조를 때리고 적을 만들고 통제하고 소통의 창구를 줄이고 이런 식의 정치들이 분명 효과적이고 일시적으로 먹힐 수 있습니다. 지지층들에게는. 그래서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니까 40% 정도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이건 절대 50%를 넘을 수 없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고 이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도 정치를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를 최소한 진보의 시대로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의 행태도 양태도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나. 조금 더 중도층을 바라보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는 국민 통합과 협치의 의미를 둔 정치였어요. 그게 실종됐다. 네. 네, 김지섭 위원장님 두 네. 분이 정치의 실종, 나쁜 정치, 특히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이제 아쉽게 꼽아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함께 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일성, 국민들 앞에서 했던 다짐, 여기에는 분명히 통합의 어떤 의지가 있고요, 국민의 그 뜻을 받아들겠다, 협치하겠다라는 강한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는데 왜 이 통합과 협치, 소통, 정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직 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4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순신 장군께서 네. 신에게 아직 12층이 남아있습니다가 8개월 지났는데 4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소통과 협치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강조를 하셨던 거고 네. 후보 시절에서도 강조하셨던 거고 아마 그 뜻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시대를 열었던 제일 목표가 결국 국민과의 소통이었고 중간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좀 있으면서 계속 그 형식이 변하고는 있었지만은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가 대통령은 계속 사실은 소통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런 형식장의 문제, 그다음에 너무 정치적인 소모가 일어난다는 문제 때문에 그 형식을 좀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4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국민들께서는 뭐 야당 대표 내지는 뭐 영수회담이 좋든 어떤 뭐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들이 뭐 회동을 하는 모습이든 그 김치찌개 먹는 모습을 끓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앞서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너무 혹평만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호평을 좀 하자면 예. 저는 사실 이제 국내 정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한미일 협력 체제로 정말 국익을 위한 어떤 외교 안보 노선의 전환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표가 그렇게 잘 되는 일은 아니지만 실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한미일 협력이 굳건하게 그 방향에 바뀌고 있고 뭐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이라든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치포에 들어가는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크게 외교 노선들이 변화하고 있고 한반도의 정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국제 정세와 별개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외교적 노선들을 잘 바꿨다라는 말씀도 저는 드리겠습니다. 네, 뭐 성과도 있었고 특히 이제 4년 넘게 남았으니까 앞으로 기대 나아질 그런 희망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취임 첫 해를 평가를 해보자면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할 테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 국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연평균을 내보면 사실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네. 뭐 정치 실종이나 협치 소통의 부재는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리스크 위험 요인 이런 부분은 가장 큰 것들은 뭐라고 꼽으세요?
좀 대통령 본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대통령 본인이 리스크였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노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나서 네. 뭐 우연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지지율이 오릅니다. 노어 스태핑을 할 때 사실 저희 같은 정치 평론가들은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이슈를 던져주니까 아하. 일하기 좋죠. 네. 하지만 대통령이 그때마다 발언, 노어 스태핑에 나오는 발언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저런 말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멘트들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지를 보내주기 어렵죠. 그럼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사를 바꿔야 된다. 국민의 뜻을 따라라. 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뭐 후보 때부터 말했던 식으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국민의 뜻을 뭐 보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그다가 뭐 도스페잉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 후보 시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는 내로남불식 공정과 정의라는 게 지금 현재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뭐 수사와 판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께서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계신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 이런 리스크들이 좀 제거되지 않을까. 네. 뒤로 숨는다.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근데 지금의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과연 후보 시절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언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는 국정 동력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 낮은 지지율 그 원인은 가장 큰 리스크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은 저도 도어 스태핑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요. 메시지도 되게 중요한데 언어적 메시지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나 이렇게 어떤 보이는 태도라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으로 뭐 삿대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개를 흔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하대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뭐 술에 덜 깬 듯이 머리가 좀 부스스한 모습으로 뒤에 뻗친 채로 사진에 찍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과연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라는 게 이제 물음표가 생겼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관리가 되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는데 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지적하고 야당에서 정치권에서 비판을 언론이 했던 거는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더 나은 소통을 해달라. 더 좋은 소통을 해달라. 더 잘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소통이 리스크가 되면 그 소통을 아예 차단해버리자. 그러니까 저는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문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뭔가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너무 날것이고 좀 뭔가 아쉽다라고 한다면 횟수를 조절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뭔가 의제를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들이 있는데 네. 그냥 아예 하지 말자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요 새는 것만 그러니까 물이 새는 바가지는 막을 수 있지만 여기서 뭔가 더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대통령이 거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주로 이제 참모들이나 대통령실의 다른 메시지들로 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단기적으로만 이득이 될 뿐 중장기적으로는 국정 동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대통령의 뭐 언어나 행동이나 또는 인사나 또는 소통의 어떤 아쉬움 이런 부분들은 앞서 김지섭 위원장 말씀처럼 많이 지금 아마 내부 검토도 있을 테고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근데 당장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지금 세계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내년에 1.6%라는 대단히 그 낮은 보수적인 이런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 정부가 경제난 타개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과 또 정책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제가 이제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그 정부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당내 인사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예. 정말 경제 관료는 파격 승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분야별로 네. 뭐 세금이면 세금, 뭐 거시경제면 거시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파격 승진을 많이 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일 중심을 좀 하자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체제 정비들이 완성이 될 거고 어느 정도 이 전환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량이나 대응 이런 부분은 제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앞서서 이제 곽우신 기자님도 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예를 들면 노조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전 정부에서 못했었고 늘상 문제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 원칙 면에 있어서는 전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과 뭐 예를 들면 타협, 협상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좀 못 보여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동 이슈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뭐 그 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뭐 포괄임금제는 같이 축소 폐지하겠다라고 던지는 반대급부 카드를 같이 제시해줘야 사실은 뭐 그게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지 간에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내지는 여당을 그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협상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원칙에서는 정확하게 잘 가고 있지만 너무 원칙만 하다 보면 타협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넓혀가는 과정도 앞으로 2023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뭐 노동 이슈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게 그 의견 사실은 있으시면? 그러니까 디테일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 노동개혁이라는 요 네 글자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동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노조를 때려잡으면 노동개혁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한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 52시간제 좀 빡빡하게 주 단위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과로 사회고 노동 시간 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거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개혁 의지를 밝히는 건 좋지만 좀 더 이 정책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호만 난무하고 그것을 정쟁화시켜서 결국 단기적 정치적 효과만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남용된다면 더 이상 이 정부의 개혁이란 구호를 지지층에서도 쉽게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신뢰도를 깎아먹게 되면 레임덕이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부분할게요. 예.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폐지, 뭐 그리고 임금 동결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인데 이런 목소리들의 그 경제 대책들은 사실 서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그렇죠. 대책일 뿐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공황 위기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한파 가장 발이 시려운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법인세 언발의 오줌 누기다. 기업들의 언발이라면 기업들이 발이 얼었었다면 서민들은 발이 정말 이미 동상 걸려서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이 앞서 그 김지섭 위원장도 말씀하신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고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이라는 것으로 수렴될 것 같습니다. 네, 시사포차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2022년 한 해를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가 뽑은 올해의 뉴스는 무엇일지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저는 뭐 조기 전당대회 뭐 이런 말 나오는데요. 네.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벌였던 사람들이라면요. 그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게 아마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준석이 당대표 다시 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도 어떻게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요. 만약에 진짜 이준석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됩니다. 윤핵관들이. 성공시켜서 봐라 우리가 옳았다. 이준석이만 사라지면 되는 거였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다시 그분들 심판하러 올 거고요. 제가 심판하면은 그땐 구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 정계은퇴 시키러 왔다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가 뽑은 올해의 뉴스 아이템인데요. 이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